네. 자, 우리 교재의 바로 45페이지 4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그 동영상 보셨는데 우리 회계 전도사라는 그 회계사분이 회계란 무엇인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했어요. 예. 회계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서는요. 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면은요. 오늘날의 회계란 회계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기업에 관한 유용한 경제 정보를 이 말이에요. 식별하고 인식, 측정, 기록, 전달하는 과정이다. 뭐 앞에 식별 하면은 이제 이것이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를 식별한다는 얘기고요. 인식하고 측정한다는 것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다는 것은 과거 같으면 장부에 쓴다는 얘기고 요즘 같으면은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만든 정보를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동영상에서도 의사결정이라는 얘기를 할 때 뭐 회계를 공부하는 목적 하니까 뭐 종목이 보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장난 삼아서 어떤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것이 있죠. 우리가 종목이라는 뭐 주식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종목을 선택한단 말이죠. 종목을 선택한다. 만약에 앞으로 통일시대를 맞이해서 어떠한 아이템들, 어떠한 업종이 희망이 있다더라 라고 한다면 그 업종 중에서도 어느 업체가 더 안전한 업체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판단을 하는 의사결정 뭘 보고 해야 되느냐? 회계정보를 보고 하는 거예요. 회계정보를 보고. 그래서 우리 회계 실무자가 즉 회계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회계를 하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업의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말이죠.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회계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계를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은 여러분 답에서 이거 딱 찾으시면 됩니다.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계를 그 윗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죠. 회계는 말이죠. 기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경영 정보를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동영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숫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숫자를 볼 줄 알아. 그 숫자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숫자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가, 그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지식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영 정보를 숫자로 표현하는 기업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내용보다 밑에 아까 여기 이 부분에 있는 회계의 정의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회계의 목적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회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위에서 정의라고 했던 1번 이거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죠. 아직은 재무상태 변동이라든가 경영성과에 대해서 아직은 여러분이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곧 알게 되신데 재무상태와 이 경영성과 이걸 나타내주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누구에게?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회계의란 무엇인가? 회계의 정의하고 똑같죠? 예, 이게 하나의 목적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회계의 목적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이러한 재무상태 변동이라든가 또는 경영성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두 번째 이런 목적이 있어요. 위탁받은 자원에 대해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이나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예.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자, 여기 보면은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위탁받은 자원이 뭐냐면 회사의 자산입니다. 회사의 자산을 누구로부터 경영진이 위탁을 받았느냐 하면은 주주로부터 경영진이 위탁을 받죠. 주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 하더라도 규모가 중소기업 이하 정도? 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주주가 경영자죠, 대부분. 예, 내가 투자해서 내가 주식회사 만들고 내가 경영 직접 내 의사결정대로 해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중소기업 이상이 되는 대기업 이런 데는 주주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들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영진이 경영자고요. 그 위탁한 사람은 주주들입니다. 그러면 이 경영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자산을 수탁, 책임, 위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이렇게 성과를 냈습니다 하는 그 회계 책임의 결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기의 그 회계 책임의 결과를 말이죠. 회계 책임의 결과를 너무 무리하게 거짓말해서 보고하게 되면 그것을 아까 분식회계 그런 얘기했죠. 예. 우리가 이제 분식회계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식회계가 뭐죠?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매출이 커졌어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모님하고 분할해가지고 매출의 반은 사모님 앞으로 사업자 번호를 내서 나눠서 하는 거.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분식회계구나. 아니에요. 나눈다는 분식이 아니라 아까 말했죠. 분자가 무슨 분자라고요? 예, 가루분. 예, 분칠한다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검버섯이 있고 근데 여기 딱 분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싹 가려져요. 젊은 사람 같아. 예. 바로 우리가 이제 이 경영진이 말이죠. 무리하게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성과를 낸 것처럼 비용을 줄이고 자산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분칠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회계 부정이 되고요. 그런 흔한 회계 부정을 우리가 보통 매스컴에서 분식회계를 분식회계를 했다. 뭐 이렇게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의 목적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3번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아까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회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회계 정보 이용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표를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크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그룹은 뭐냐? 외부와 내부. 여기서 외부라는 것은 회사 외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내부라 하는 것은 회사 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회계 정보는 우선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주나 투자자. 주주나 투자자. 뭐 거의 같은 말이에요. 주주가 투자자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투자자입니다. 주주는 우리 회사 회계 정보에 대해서 아주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익이 많이 나야 결산 때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 우리 그 금융기관의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예금을 해가지고 는 이게 이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을 많이 올리기 어려우니까 이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더 여유 자산에 대해서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반 주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일반 주주들을. 예. 자, 그래서 주주가 관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네, 채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사에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 네.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전세를 얻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돈을 빌려줬으니까 어머니가 채권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빌려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이니까 너한테 투자할게. 이거, 투자. 그러면 주주가 되는 셈이에요. 자, 채권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일에 적절히 지급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은. 자, 대여금이라는 말은 채권자 입장에서 대여금이에요. 빌려준 사람. 네. 차입자 입장인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대여금을 우리는 차입금이라고 그러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채권자가 관심이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거래처는 우리가 거래처하고 거래를 할 때 말이죠. 항상 현금 거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외상 거래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약정을 맺어서. 그러려면은 그 외상 거래를 할 때 만약에 3개월 외상 거래를 하기로 했다든가 아니면 1개월 외상 거래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거래처의 그 거래처의 회계 자료를 봤을 때 그 회사의 지급 능력이 과연 우리가 외상을 해줄 만큼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처의 경우에도 우리 회사의 회계 정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세수 확보를 위해서. 기업들이 사업이 잘 돼야 어떻게 해요? 법인은 법인세를 많이 낼 것이고 개인 사업자들은 소득세를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혹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회계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해요? 일반 대중들은 잠재적인 우리 기업의 투자자 또는 채권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런 이런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대중들도 외부 정보 이용자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내부 정보 이용자다 그러면 경영자와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경영자와 근로자. 경영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회사에서 경영진 하면은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보통 어떤 계급 정도 되는 사람들을 경영진이라고 보나요? 자, 사원, 대리, 차장, 과장, 차장, 부장, 대개 부장급까지는 사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 있죠, 이사. 이사,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그 이사부터 우리가 경영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사회의 하면 그 이사들이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이사회의 하는데 부장은 안 들어갑니다. 부장까지는 사원급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영자는 꼭 대표이사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경영진, 그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근로자 하면은 여러분들 부장 이하는 다 근로자라고 봐야죠. 경영진이 아닌 그 회사의 종업원은 다 근로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정보 이용자인 근로자는 왜 회사의 회계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요? 우리 회사의 수익성, 전년도의 영업이익이라든가 지난해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연봉 체계를 한다든가 재협상을 할 때
그걸 근거로 해야죠. 회사의 수지 상태가 나빠졌는데 인건 비만 올려달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먹히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회사의 경영 성과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가 아주 과거의 수준하고 너무 달랍니다. 예. 굉장히 그런 쪽에 관심도 있고, 예, 경영진 못지않게 회사의 회계 정보에 대해서 깊은 분석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 경영자, 근로자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재무회계를 배울 건데 그 옆에다가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더 적어놨습니다. 원가관리회계하고 세무회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가고 보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는요,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자,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작성 기준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있어요. 기업 회계 기준. 또 하나는 국제 회계 기준이라고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 이 기준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기준 중에 그러면 어느 걸 따라야 됩니까? 국제 회계 기준은요, 상장 기업들은 여기에 따라서 합니다. 법인 중에서 주식을 상장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 그리고 비상장 기업은 국내 회계 기준이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는 말이죠, 기업 회계 기준 또는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의 작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재무회계는 말입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가 주 고객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해. 이 원칙. 회계를 공부한 사람들은 회계 원칙을 다 알잖아요. 만약에 거기에 이 회사의 당좌 자산이 10억이야. 그런데 유동부채를 보니까 20억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 수가 있냐면 당좌 비율을 알 수가 있는데, 당좌 비율이 이 유동부채를 분모로 하고 당좌 자산을 분자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20억 분의 10억입니다. 그러면 당좌 비율이 50%예요. 50%. 그럼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당좌 자산이라는 것은 판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최소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당좌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하지 않고도 당장 3개월 이내에 현금화 시켜서 지금, 그러면 유동부채는 뭐냐? 1년 안에 상환해야 될 부채예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그러니까 차입금 중에서 만기가 1년 안에 다 해당이 되는 것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금년에 판매를 전혀 안 하더라도 금년에 갚아야 될 빚은 통장에 있는 거 찾아서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현금 동원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죠.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대1이 되면은 20억 대 20억이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20억 대 10억이다. 그러면 50%는 갚을 수 있어. 빚을. 그러면 못 갚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그런데 당좌 자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재고 자산도 있어요. 재고 자산이라는 것은 유동 자산 중에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런 외부 정보, 이 재무회계에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이 주 고객이 정보 이용자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당좌 자산,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그걸 다 볼 줄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회사의 위험성, 안전성 또는 손익계산서를 보고 수익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낸다는 겁니다. 왜냐? 요 작성 기준에 맞춰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회계 일반을 공부하신 회계 일반의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판단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재무회계입니다. 그런데 원가관리회계를 보면은요, 밑에 작성 기준을 먼저 보세요. 일정한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이 없이 어떻게 회계를 하느냐? 회사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거예요. 회사의 실정에 맞게끔. 네. 이렇습니다. 만약에 뭐 자갈이라든가 모래를 채취하는 회사의 원가 계산하는 방법하고 이런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의 원가 계산 방법, 네. 또는 기계 같은 걸 제작해요. 기계를 주문을 받아가지고 어떤 땡땡 회사에서 어느 용도로 쓰는 기계가 필요하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이런 주문 제작하는 회사의 그런 원가 계산 다 다르다. 특성이 있게 다 달라요. 주문 제작하는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이런 전자제품 같은 거, 마우스 같은 건 주문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대량 생산. 똑같은 규격의 상품을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요. 이런 것은 이제 종합원가 계산. 네. 이렇게 원가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또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한 원칙 없이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원칙이 없이 만든 자료를 외부인이 보고서 해석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주로 내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예요.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의사결정 회계라고도 합니다. 관리회계를. 자, 여러분 원가관리회계는요, 그냥 관리회계라고도 해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 관리회계. 코스트 어카운팅 하면은 원가회계를 의미하는데 코스트 어카운팅, 원가 계산을 왜 하느냐?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가 계산이라는 게 반드시 사후에 원가 계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나서 원가 계산하는 걸 우리가 사후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원가 계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서 이제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속칭 숫자 노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회사가 평소에 이런 마우스를 만들어 왔었는데 연구개발부서에서 새로운 형태의 마우스를 개발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되고 우리 제조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원가 계산 한번 해보자. 네, 관리회계 팀이 맡아서 개발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제품에 대한 원가 분석, 수익성 분석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 자, 그래서 이런 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사결정회계. 내부 의사결정입니다. 내부 의사결정. 내부의 의사결정회계.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세무회계. 우리 재무회계를 공부하면서 우리 FAT 1급에서는 세무회계에서 요거 하나 할 겁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그러니까 세무회계라는 말은 뭐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회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인은 법인세 납부,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납부, 그리고 모든 과세 재화를 또는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회계는 과세관청이 정보 이용자예요. 세무회계 자료 만들어 가지고
그거 제출을 어디다 하겠어요?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고객한테 준다든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투자자나 주주에게 주는 일은 절대 없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만들어 가지고 과세관청 세무서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무서는 이제 국세청, 중앙에 있는 게 국세청이죠. 그래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모든 그 양도 소득에 관한 세금이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법에 따라야 되고요. 상속을 했다 그러면 상속세법에 따라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재무회계하고 유관되는 회계를 옆에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 우리는 FA, 파이낸셜 어카운팅, FA를 공부할 것이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어렵지 않아요. 첫째,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인체.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말이죠.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인 존재로 회계 단위로 간주를 해야 된다. 이것이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하나의 기업을 하나의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재무 정보를 측정하고 보고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유주하고 별도의 회계 단위로서 기업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회계 처리라는 것은 주주 등의 입장이 아닌 기업 실체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 실체의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회계의 기본 가정이 기업 실체의 가정은 소유주와 독립적 존재로 회계 단위를 간주한다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가정은 계속기업의 가정입니다. 계속기업. 자,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예상 가능한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계속된다 라는 가정하에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 예를 들어 주의라는 곳에 보면은요, 건물의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 내용연수는 사용기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20년으로 만약에 했다면은 그 20년 동안 건물 취득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을 쪼개서 원가 처리를 하거든요. 20년 등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기업의 가정이며 자산의 가치를 역사적 원가에 따라 평가하는 기본 전제가 된다. 뭐 좀 뒷부분은 좀 아직 어려운 용어인데 여러분이 이제 조만간에 배우는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계속 존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죠. 계속기업의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간별 보고의 가정입니다. 자, 계속기업이 계속 영업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럼 그 성과를 말이죠, 기업이 문을 닫을 때까지 한꺼번에 회계장부를 만들 것이냐? 그러지 않다입니다. 기간별로 끊어서 보고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간별 보고는 1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해 보면은 회계연도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개인 기업은 임의대로 안 돼요. 개인 기업은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끊어야 돼요. 개인 기업은. 법인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요, 그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이 6월 30일 결산 법인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기초가 7월 1일, 7월 1일이 우리 일반 기업들의 1월 1일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6월 30일이 결산일이에요. 네, 정관을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에서는. 자, 그래서 이 기간별 보고라는 것은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장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분할해서 우리가 장부를 해야 돼요. 기간별로 분할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은 이런 iCan이라는 박스에 우리가 회계 기간에 관련된 용어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 기간에 관련된 용어들, 전기, 당기, 차기. 자, 이 당기를 기준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당기는 지금 현재의 회계년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기의 과거, 즉 지난해를 전기라고 부르고요. 차기년도, 즉 내년을 차기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당기의 기초 하면은 1월 1일이고요. 기말 하면은 12월 31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초, 기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쓰시죠. 예. 여기 밑에 나오는 기본 용어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초, 보고기간의 시작 시점. 기말, 보고기간의 끝 시점. 당기, 현재의 보고기간. 전기, 이전의 보고기간. 차기는 다음의 보고기간이요. 자, 2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월. 데이터 2월 시켜드리는 요금제다. 뭐 이런 얘기. 요즘에 우리가 핸드폰 다 쓰기 때문에 데이터 2월 되나요? 이건 데이터 2월 안 되는 상품인가요? 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음 달로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넘겨서 쓸 수 있느냐? 바로 그와 똑같은 것이죠. 다음 보고 기간으로 넘기는 걸 2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은 말이죠. 2월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산부채 자본. 네. 만약에 부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농협에서 5천만 원을 우리 회사가 차입을 했어요. 근데 아직 갚을 때가 안 돼서 안 갚았어. 2월을 안 시킨다는 건 뭐예요? 자, 우리 단기에 이제 결산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자, 농협의 부채 제로부터 시작합시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예. 기말까지만 잘 버티면 내년에 2월 안 되면 다시 0원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2월을 하는 거예요.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돼 있어요. 그러면 기말이 딱 끝나고 내년 되면서 제로 0부터 시작해. 그러면 돈 빨리 찾아놔야 되겠죠. 2월이 안 된다면. 네,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이거는 계속 2월을 시킵니다. 네, 여기 기말에 결산을 하고도 2월을 시켜요. 근데 2월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뒤에서 금방 배우는데 2월을 안 하는 게 뭐냐? 수익 같은 거, 매출액. 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전자제품을 파는 도소매업자예요. 그래서 1년간 이 회계기간 동안에 200억을 팔았습니다. 200억. 예. 자, 그래서 결산을 맞이했어요. 12월 30일까지 총 팔은 매출액이 200억이에요. 우리가 그걸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판매 금액을. 자, 그러면 차기에 넘어갈 때 이게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차기로 넘어갈 때 200억부터 시작을 200억에서 또 플러스 해나갑니까? 아니면 0원부터 시작합니까? 0원부터 시작하죠? 매출액은. 수익은 2월을 안 해요. 탁 털어요. 그 기간의 끝.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 그래서 비용 예를 들어서 급여. 자, 단기에 2019년도 우리 회사 급여가 50억이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억.
그러면 2020년도에 급여를 1월달 급여를 뽑을 때 지난해 50억에다가 올해 이번 달에 2억이 나갔으니까 2020년 1월달에 2억이니까 52억이 급여다. 이렇게 하나 안 하죠. 예. 털어버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계 정보 중에서는 2월을 시키는 회계 자료가 있고 2월 시키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월 다음 보고 기간으로 넘기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2월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 2월과 차기 2월이 있습니다. 이 장부 마감할 때 쓰는 용어예요. 전기 2월은 전기에서 단기로 2월 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 2월 앞에는 날짜가 어떻게 붙을까요? 1월 1일 이렇게 붙습니다. 전기 2월. 1월 1일 날 전기에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해요. 차기 2월은 뭐냐? 이거는 날짜가 12월 31일이 됩니다. 12월 31일에 즉 이날 기말에는 차기 2월이라고 적어요. 단기에서 차기로 2월 되는 금액을 12월 31일자에 쓰는 게 차기 2월이에요.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차기 2월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고 대략은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자산부채 자본이 뭔지 대략은 알고 있죠? 그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과 전기 2월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쓰는 이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우리는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는 회계는 말이죠. 예, 우리가 여기까지 끊고 발생주의부터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